2분 정도 뒤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플랫폼 이야기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정을 하는 중이고요. 오늘 사실 원래는 제가 찾아봤는데 중양절이라고 가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네요.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가는 저상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제가 적당히 읽었어요. 네 음음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오늘이 음력 9월 9일이어서 그게 이제 중양절이 중국에서 유래했는데 맛있는 거 싸들고 각자 뭐 노인은 노인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그렇게 맛있는 거를 먹으러 나들이를 가서 단풍을 보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외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좀 온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기나 코로나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로에님, 희나리님, 우디님도 반갑습니다. 토스카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위드 코로나 뉴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뭐 뉴스들마다 시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재택근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제 기존에 유지된 부분은 계속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 번 설명드렸던 그런 IT가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부분들은 계속 기사들에서도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네, TJ님, 이따님, 규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플랫폼 1탄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4달 정도가 됐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뭐 물론 플랫폼 자체를 아예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플랫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구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서 이야기가 되거나 언급이 자주 되는 기업들,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거나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플랫폼에 좀 포커스된 이제 2탄을 오늘 하려고 예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지는 그래서 워낙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때 플랫폼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그 개념이랑 전략을 합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예전에 했던 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플랫폼 1탄에서 다뤘던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2탄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거는 그 플랫폼 전략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랫폼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전략을 짤 때 생각해야 되는 뭐 4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기업이나 비즈니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 드렸던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기업마다 생각해야 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전략을 짠다라고 할 때 등장을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 양면 뭐 네트워크나 교차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크가 교차를 하는지 그다음에 교차 보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을 그 안에서 전환할지 그다음에 가격 전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가격 전략이라는 단어는 수익 모델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프라이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프라이싱은 또 프라이싱 세션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은 프라이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가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단어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런 뭐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이라는 단어들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플랫폼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대략 요 한 3가지나 뭐 4가지나 이렇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후반부에 시간이 된다면 네, 1시간에 다 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뭐 플랫폼을 통한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든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건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또 다른 세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취지랑 목차를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요. 이야기를 들어가면 일단 예전에 한 6월 정도, 7월 뭐 요때쯤에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는 플랫폼의 정의,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 그리고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무엇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구획된 땅, 나누어진 땅이라는 플랫이랑 형태라는 의미의 폼을 통해서 땅이 구획되면서 용도가 명확해지고 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하는 것들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처음에는 공간이나 장소를 뜻하던 의미에서 나중에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개념이 확장됐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됐어요. 사실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아무거나 그냥 플랫폼을 쓰면 된다, 플랫폼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조금 위험한 경우도 있고 혹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 생각할 때 정말 확장의 개념을 고려해서 나는 플랫폼을 만들 거야. 우리 회사는 무슨 플랫폼을 앞으로 기획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그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플랫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주로 플랫폼이랑 비교가 되는 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서 고객이 손에 닿는 거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의미는 제가 그때 이제 6월, 7월에 이야기 드렸던 거는 판매를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단순히 판매만 중간에서 중개해서 내가 뭐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수요자와 여러 공급자 그래서 다대 다를 연결하는 개념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편집샵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해요. 이제 보통 큐레이션이나 편집샵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뭔가 모아서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거는 다대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컨셉을 하나의 공간이나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다대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진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랑은 구별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뭐 저장 공간이나 데이터 분석을 저장해주는 회사들이 그 회사랑 고객이 이제 1대1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것에서 지금은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를 중심으로 여러 회사의 데이터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면서 혹은 분석이나 툴에 대해서도 연결을 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6, 7월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아까 언급했던 쿠팡이나 아마존도 빼먹을 수 없죠. 그리고 무신사나 스타일웨어나 에이블리라는 패션이나 쇼핑으로 유명한 곳들도 여러 기업들이랑 소비자를 동시에 연결을 해서 플랫폼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마켓컬리나 직방처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과 개인들의 소비자를 여러 가지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6월, 7월쯤에는 이제 모빌리티에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랑 몇 개 기업이 이제 플랫폼 상호 협력을 뭐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고 HR 플랫폼이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차세대 무슨 인사관리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제가 에어비앤비라는 그 플랫폼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조금 소개를 했던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가 유명한 호텔이나 해외여행을 위한 예약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을 연결한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이 운영이 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재밌는 사실은 그 호텔이나 유명한 사이트들에서는 그 예약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그거를 또 환율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하면서 수익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들으면 환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여러 나라랑 글로벌하게 거래를 할 때 그 사이사이의 환율을 가지고 금액이 바뀌는 부분도 캐치를 하면서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게 뭐 꼭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카드사가 돈을 바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죠. 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옛날에는 뭐 여행이나 이제 그런 거를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돈이 환불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는데, 결국 이게 이 지금 이야기한 해외 여행 예약 사이트 자체가 뭐 꼭 플랫폼이다 아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금액의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는 사실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플랫폼들도 다대 다를 연결하고 있는 점에서는 플랫폼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도 당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기업들과 투자를 하려는 개인이나 또 다른 기업들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플랫폼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의 특징이라든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에서 또 이야기를 드렸지만, 플랫폼의 특징은 사실 이게 이따가 다른 이야기 드리는 개념들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양쪽의 고객을 서로 좌우를 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연결하는 수수료나 비용에 대해서 막 크게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이제 정말 가치가 있든 없든에 상관없이 연결을 해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비용을 많이 받기는 어려운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바로 그렇게 큰 금액을 얻지 못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다대 다를 연결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은 당연히 극대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다대 다의 각 플레이어들이 나라는 플랫폼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거래를 계속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서비스를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약간 박리담의 느낌처럼 여러 가지 비용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서 거래를 돕거나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연결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쿠팡이나 예전에 커머스로 워낙 소셜 커머스로 유명한 이제 위메프나 티몬도 포함해서 좀 가격 경쟁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좀 부작용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일컬어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싸게 경쟁을 해야만 고객들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당연히 고객은 싸면 좋지만 또 그만큼 서비스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뮤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쓰는 플랫폼들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때 6월 7월에는 이제 애플 뮤직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그때도 좀 얘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드리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물론 지원 사업을 뭐 활용을 하셔서 플랫폼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당장 만드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점점 플랫폼을 붙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대다의 사람을 연결하면서 가입자가 많아지면 거기서부터는 좀처럼 자리를 뺏기지 않는다는 게 플랫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나는 플랫폼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런 다대다를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력 중에 하나는 한번 이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인기를 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순위권에 올라가면 좀처럼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다라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그렇고요. 뭐 쿠팡도 그렇고 뭐 와디즈도 그렇고 우리가 뭐 워낙 쓰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도 많고 불편한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쿠팡의 그 예전에 창고에서 불이 나거나 뭐 와디즈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상품이 좋지 않아서 불매운동이 있었을 때에도 좀처럼 결국 사람들이 서비스를 바로 해지하지는 못했어요. 해지하자 뭐 이제 이거 불매운동 하자라고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가 빠져도 다른 소비자들이 결국 기존의 기업들이랑 연결이 돼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구조들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 되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부분에서 어떤 약간의 뭐 손해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익이 줄어드는 걸 감안하더라도 결국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수료를 계속해서 낮춰간다든지 너무 이미지가 나쁘면 브랜딩을 뭐 좀 새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보편적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면 좀처럼 거기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 마켓시어를 좀 확보를 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에서 저거 독점 아니냐라고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거는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는 늘 들리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제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을 때에도 그랬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워낙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존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꼭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 안에서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 뭐 사람들의 심리이자 비즈니스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플랫폼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면 늘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보편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인기가 많아지면 독점으로 느껴진다든지 거래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거 외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플랫폼 큰 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업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의 의미에서 플랫폼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건 있거든요. 소비자가 많아야 소문을 듣고 소비자가 모이든지 아니면 공급자가 많이 있어야 소비자가 또 소문을 듣고 저기 가면 많은 걸 살 수 있대 라는 거를 파악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거나 아니면 공급자가 많거나 그 다대다의 한쪽은 마련이 되어야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늘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이슈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가입자를 먼저 무료로라도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내가 서비스를 런칭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식으로 제품들을 뭐 만들어 놓고 기업들을 다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걸 런칭할지 라는 부분에서 어떤 딜레마를 느끼시거나 어려운 점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음악도 있고요. 여행 플랫폼도 있고 예약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 중개 플랫폼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네트워킹을 해주는 연결을 해주거나 커뮤니티 개념도 있고요. 아까 제가 수수료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간에 비용을 담당하거나 혹은 뭐 절감해 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좀 정리해서 제공해 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점점 구독이 등장하긴 하거든요. 비용이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아서 여러 기업의 패키지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플랫폼 이런 거에서 이제 구독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적인 부분을 플랫폼이 많이 해결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마존 셀러나 쿠팡에서 제품을 등록한 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중간에서 툴을 제공하거나 사이트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할 온라인의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신뢰 관계를 좀 쌓아주는 거죠. 이거 아마존에서 파는 거야.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돼 있네. 쿠팡에서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기업의 브랜드명이 등장하면서 좋든 싫든 약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해 주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6월, 7월 이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의 전반적인 이야기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를 조금 짧게 요약을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드리면서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교차 보조라든지 가격 전략이라든지 플랫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근데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오픈 채팅으로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고 있고 카카오 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아니면은 저 프로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나 다른 분들도 같이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의 이제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고 점점 더 진화해서 지금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이제 플랫폼의 개념에다가 조금 더 그런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들을 부여를 했을 때 그것들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소유자나 소비자, 공급자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런 다대 다를 연결을 하면서 거기에 생태계를 연결하고 뭐 IT 기술이든 혹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든 간에 뭘 넣더라도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다만 아무래도 요즘의 시대상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약간이라도 IT가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 있고요. 모바일로 인스타로 무언가를 올리거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퍼지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알리거나 뭐 썸네일을 잘 꾸미거나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예전에 설명드렸던 세션과도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됐을 때는 결국 생태계를 제가 아까 단어를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그런 생태계나 에코시스템이 되어야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플랫폼이 생겨서 다대다를 연결하고 거기서 수익이 도출이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까지는 생겼죠. 근데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외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게 조금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모델에 하나 더 모델이 더 붙어야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 수수료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다대다를 데이터를 연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개념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생각하려면은 그 다대다라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생태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태계라는 단어도 뭐 이제 풀이하면 끝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서로의 거래나 비즈니스에 만족을 하고 같이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플랫폼의 특징이고 제가 이따가 이야기 드리는 플랫폼 전략도 뭐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위에 간다 이런 개념보다 당연히 경쟁을 해서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러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플랫폼의 특징들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생태계랑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이야기 드릴 플랫폼 전략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도 같이 공존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단어들이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서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상상을 해보신다면 카카오라는 어플 안에서 많은 이제 또 다른 어플들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 미용실이 조만간 접는다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식의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소비자랑 미용실을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미용실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카카오에 등록했기 때문에 예약이 많이 온다든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점이 있어야 당연히 미용실들이 카카오에 등록을 할 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예약만 도와준다라는 걸 떠나서 내가 좀 더 고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나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미용실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듯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취소를 할 수 있고 하는 점들에 메리트가 있어야 소비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카카오 미용실이 좋다 나쁘다 혹은 접기 전에 어땠다를 떠나서 결국 미용실이랑 소비자를 잘 연결하고 이분들이 이 안에 계속 들어올 수 있게 해야 유지가 되고요. 그 비즈니스가 유지가 되려면은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두의 마음을 그리고 모두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처럼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은 분들이 나는 플랫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 생태계라는 걸 볼 때 에코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죠. 제가 생태계를 에코시스템이라 하니까. 근데 에코시스템 뭐 전쟁 시대 혹은 에코시스템 경쟁 시대라는 말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에코시스템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되면 원래는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도와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나랑 같은 걸 팔아 라고 생각을 하면 경쟁자라고 의식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개념으로 주얼리를 만들거나 제작해서 혹은 그 조합을 하거나 수입해서 판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예시로 든 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나라는 A 주얼리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만드는 B 주얼리가 있어요. 혹은 옆에 점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보통은 내가 주얼리를 파는데 쟤도 주얼리를 팔아? 쟤는 경쟁자야. 나는 쟤랑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거야.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절대 틀린 건 아니고 기업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주얼리 플랫폼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 저만 있으면 플랫폼이 안 되거든요. 다대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B 주얼리나 C 주얼리를 꼬셔서 우리 주얼리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그들을 플레이어로 참여를 시켜야 다대다의 플랫폼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려면 단순히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또 전략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A 주얼리가 B야 C야 우리 같이 주얼리 플랫폼 만들래? 라고 하면 그래 라고 하지 않겠죠. 왜 내가 너랑 만들어야 돼? 라는 부분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닭이냐 달걀이냐처럼 이런 플레이어들을 모으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지 우리 A 주얼리도 있고 B 주얼리도 있고 C 주얼리도 있어 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모을지 혹은 B 주얼리랑 C 주얼리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단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가입을 시키고 B랑 C한테 봐봐 나한테는 500명의 등록자 가입자가 있어 이거 너네도 오면 우리 같이 이거 팔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 라고 설득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에코시스템 개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위해서 다대다 플레이어를 같이 만들어가는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부분도 결국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플랫폼에 대한 개념들을 뭐 분석하거나 뭐 연구하는 곳들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플랫폼의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행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라는 조금 더 영역에 포커싱을 해서 나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을 가지고 나눈 거고요. 그거랑은 조금 별개로 플랫폼 자체의 종류를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마켓형이랑 매치형.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거죠. 일단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소비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통해서 영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마켓형이에요. 마켓형 플랫폼이고
그래서 다대다를 연결하는 게 특징인데 이거의 특징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결국은 다대다를 연결할 때 중요한 거는 그 다대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 저 쿠팡에서 물건을 산 뭐 예를 들면 머그컵을 파는 회사에 얼마만큼 내 돈이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머그컵을 파는 회사와 나라는 소비자가 같이 그 쿠팡에서 계속 탈퇴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켓형이랑 매치형이랑 나눌 때 마켓형의 플랫폼의 경우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일단은 물건이 유통되는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또 기업들이 이름이 있으면 꼭 유통을 화폐 유통을 잘 해준다고 보긴 어려운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기업이 뭐 갑질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금액이 갑자기 환불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혹은 소비자랑 그 마켓 간의 이슈가 있을 때 그 돈이 오가는 걸 중간에서 스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직접 기업이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이제 금액들에 대해서 뭐 카드사가 됐든 아니면 중간에 신용정보 관련된 회사가 됐든 그런 쪽에서 통틀어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며칠 이내에 이게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서야 마켓이나 셀러한테 돈이 도달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최대한 돈에 대한 환불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켓형 플랫폼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통이나 뭐 화폐 유통이나 이런 걸 신경 쓰려면은 주변에 또 들어갈 비용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유 비용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물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거나 아니면 유통을 하거나 그리고 돈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그 화폐 유통을 돕거나 하는 것들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자금이 많이 없으면은 좀처럼 유지하기가 어렵긴 해요. 뭐 그래서 쿠팡도 소프트뱅크에 투자가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뭐 아마존이야 뭐 워낙 비즈니스를 오래 하고 많이 해서 그 금액이 이제 뒷받침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큰 기업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켓형 플랫폼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유통의 속도나 화폐 유통의 속도를 다 조절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연결해도 내가 연결한 셀러가 소비자한테 바로 물건을 전달을 해줄지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입금을 한다 안 한다부터 입금을 하더라도 그 돈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셀러 쪽에 돈을 전달할 때 그 부분에 계약적인 부분 이슈가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매치형 플랫폼은 사람이랑 사람을 좀 더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켓 같은 경우에 내가 가서 골라서 사는 거를 도와주는 거지만 매치는 너한테는 이게 좋을 거야. 뭐 이 컨텐츠가 좋을 거야. 하는 식으로 시켜주는 거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 데이팅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매치형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개념에 따라서 마켓이냐 매치형이냐 하는 거는 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에 맞는 예를 들면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누군가를 직접 매칭을 시켜주는 것들에 대해서 매치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 안에 있어야 그 매치를 하기가 쉽겠죠. 나는 제가 이제 늘 색깔로 예시를 드니까 저는 만약에 핑크색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핑크색 택시랑 하늘색 택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어야 택시를 고르고 매칭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없이 당연히 노란색 택시만 있고 나는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 매치가 힘들 거고 당연히 소비자는 만족하기 어렵겠죠. 뭐 색깔로 예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굉장히 큰 차량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차량을 통해서 내가 이동하기를 원할 때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려면 많은 플레이어들, 많은 셀러와 소비자가 이 안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매치형 서비스, 매치형 플랫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광고들도 많이 하고요. 뭐 꼭 카카오택시가 아니더라도 우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광고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리얼 트립 같은 여행을 통한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플랫폼들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매치를 시켜주고 와 나를 위한 큐레이션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로 비용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켓이라기보다는 매치에 가까울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내가 그동안 봤던 컨텐츠들에 대한 이력을 기반으로 너 이거 볼래? 이거 네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어때? 라고 추천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치 또는 매칭을 해주는 플랫폼들의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켓형이든 매치형이든 둘 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투자를 받거나 좀 고생을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마켓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건이 유통되는 속도나 뭐 서비스가 유통되는 속도도 물론이고요.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고 이 부분들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치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쨌든 이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매치를 시켜주고 조금 더 나은 큐레이션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즉 마켓을 뭔가 여러분이 의도하거나 뭐 사이드 프로젝트로 정말 셀러가 되려고 하시거나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이런 뭐 유통에 대한 개념들은 대부분 큰 플랫폼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비용을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상품을 올리거나 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컨텐츠나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유인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게 마켓형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참여하거나 혹은 고민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치형 플랫폼에 관해서는 결국 많은 소비자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서비스나 내 컨텐츠에 대해서 최대한 어필을 하거나 혹은 소비자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지 내가 내 세그멘테이션을 조금 더 고민하거나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작품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더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돼야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걸 보러 저 플랫폼으로 가야겠다. 유튜브로 가야겠다. 아니면 다른 뭐 와디즈나 이런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될 거고 그러려면 내가 올리는 컨텐츠 혹은 내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은 예전에 뭐 STP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타겟팅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포지셔닝까지요. 그러면은 그 특정 뭐 성별은 어떻고 연령대는 어떻고 예를 들어서 20대 여자 직장인인데 직장을 다녀와서 7시, 8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할 거가 없고 그래서 TV를 보면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뭐 컨텐츠를 보면서 이렇게 즐기게 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페르소나를 짜는 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컨텐츠가 뭘까, 제품이 뭘까, 서비스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치형 플랫폼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이따 최종 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는 드릴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자체의 요소를 뭐 분리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몇 가지 요소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조금 이제 포커싱을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교차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차 보조, 가격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플랫폼 전략을 생각할 때 나오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뭐야 내가 아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내용이거든요. 이게 막 이 단어만 늘 어렵게 써놓는 것 같아요. 제가 NFT 이야기할 때도 맨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정의의 정의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들도 그래요. 일단은 이제 양면 네트워크 또는 교차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쓴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 전략에서 아까 얘기 드린 세 가지가 나오는 건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면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뭐 양면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교차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결국 다 대 다를 연결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그 부분을 양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검색을 하시거나 접근을 하시면은 이 양면 시장이나 양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각 기업들을 비교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양면 네트워크의 반대말은 단면 네트워크예요. 근데 혹은 다면 시장이라고 하고 단면은 이제 당연히 그 단수로 되는 거고요. 다면 또는 양면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집단이 같이 와서 거래를 한다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 양면 시장, 양면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특징은 일단은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그룹의 이용자들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보통은 다대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많고 셀러가 많으면 되지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이 이 안에서 만나야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이랑 카드 고객을 같이 연결해 주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상인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거래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거랑은 별개로 개인이나 개인 소비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전혀 다른 둘 이상의 집단이 플랫폼에서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대면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면 시장의 특징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네를 이어줄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양면 시장이란 단어를 말을 했을 때 결국은 다대다를 의미한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그룹을 단순히 얘는 내 친구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계속 버티고 가입을 한 상태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를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가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수수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중개, 뭐 거래에 대한 어떤 비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혹은 회비가 될 수도 있고요. 하는 식으로 이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서로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카오를 통해서 미용실이랑 소비자가 만났을 때 서로가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환불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를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보통 가격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게 10,000원이다, 100,0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네 만족했으면 됐어 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설계를 할 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 그 다음에 미용실이 합의를 해줄 수 있는 할인율의 범위라는 거를 같이 계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쪽에서는 가격을 이만큼까지 낮출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는 여기까지 납득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양쪽에 제시를 해야만 이 플랫폼 안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려를 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면 시장이라는 단어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알겠지만 결국 다대다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양면 시장 또는 양면 네트워크 또는 교차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다른 좋은 단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교차 보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쉽게 풀이를 하면요. 이제 뭐 좀 정의는 좀 어려우니까 쉽게 풀이를 하면 내가 A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B라는 사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쿠팡 같은 경우에 유통을 빠르게 하고 화폐도 유통이 되도록 이런 걸 신경 쓰려면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그런 창고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쿠팡에 투자를 받은 경위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할 때 이 플랫폼에서 갑자기 많은 어떤 가입비나 혹은 큰 비용을 소비자들이 들어오면서 막 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들이 쿠팡에 가입한다고 해서 돈을 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로켓 배송 말고 로켓 와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받겠다 하면 별도의 구독 시스템은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플랫폼에 다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셀러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플랫폼에서 유통이 됐든 아까 이야기했던 뭐 매칭회사 마케팅이 됐든 유지를 하려면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마련하는 시장이나 혹은 마켓을 별도로 갖고 그걸 통해서 기회비용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받아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 전략에서 꼭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교차 보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교차 보조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내용은 내가 이 플랫폼에서 드는 비용들에 대해서 적절히 그걸 백업하거나 서포트를 해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가 필요하다. 뭐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답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플랫폼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는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그 서비스들에 대해서 셀러와 소비자가 같이 만족할 수 있으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더 큰 돈을 내고라도 난 여기서 매칭이 될 거야 하는 게 결정사. 제가 결혼정보회사 가보진 않았지만 그 몇백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결국 그런 가격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양쪽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왔을 때 서로가 만족을 하니까 그 비용도 유입이 되는 것처럼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유지를 하려면 그 비용을 어디서 창출해야 되나 아니면 A라는 사업을 영위하려면 B라는 사업도 같이 하면서 양쪽에서 밸런스를 조절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차 보조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메이커스라든지 와디즈라든지 물건들을 조금 큐레이션해서 판매를 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셀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게 몇 퍼센트라고 계약을 할 때 나오기는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이슈가 될 만한 플레이어라든지 셀러라든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정을 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이익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거기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소비자의 수수료나 돈은 최대한 받지 않아서 유지를 하는 것도 지금의 교차 보조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A에서 얻기 어려운 걸 B에서 얻는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교차 보조라는 개념이 플랫폼 전략에서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가격 전략인데 제가 예전에 프라이싱 세션에서도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한 적이 있어요. 가격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고 비용 얘기도 했었고요.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는 이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 가격을 어떤 식으로 싸거나 비싸게 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포괄은 되어 있어요. 수수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소비자한테는 얼마, 셀러한테는 얼마라는 식으로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따라서는 소비자 자체의 등급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A급이면 얼마, 뭐 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집단은 얼마, 그 다음에 이 집단은 얼마 하는 식으로 서비스의 레벨을 옵션을 나눠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한 특정 그룹에서는 돈을 많이 받고 대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말 최소한의 부분만 제공을 하죠. 넷플릭스라든지 컨텐츠를 보는 플랫폼들도 보면 그 안에서 프리미엄이랑 여러 가지 그 요금 구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고 가격 전략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지션을 만들어 두는 것에 대해서 플랫폼 전략에서의 가격 전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제가 카카오 미용실 이야기도 들고 다른 사업들 이야기도 사례로 든 것처럼 이 플랫폼 전략에서의 가격 전략을 생각할 때는 특히 어떤 가격을 선호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내가 단순히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가격 전략 예전에 프라이싱 세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올리는 건 어렵지만 내리는 건 쉽기 때문에 내리기 시작하면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없지만 다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만든 제품 혹은 우리 기업이 만든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죠. 다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 교차 네트워크라는 단어처럼 다대다가 이 안에서 가치 창출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차 보조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A라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B 사업을 통한 뭐 비용의 창출 혹은 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결국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하거나 소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가격이 마지노선도 생기고 기준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플랫폼에 들어와서 가격이 할인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거나 가격은 똑같더라도 더 옵션이 많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를 각 셀러들이랑 혹은 기업들이랑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기업이나 셀러들 입장에서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마케팅이 된다, 입소문을 탄다, 혹은 어딘가에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된다 또는 소비자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할인율, 뭐 수수료율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수수료율 자체도 굉장히 공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플랫폼에 참여를 하거나 만들 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 잠깐 언급 드렸는데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30%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플랫폼별로 그 컨텐츠나 그 상품을 판매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도 판매가 되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수료는 아마 들 거고요. 제가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큰 기업일수록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모으니까. 기업에 대한 수수료는 뭐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수수료를 많이 내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전략이라는 걸 세울 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차 네트워크 어떤 식으로 두 집단을 넣고, 그 다음에 교차 보조 어떤 식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데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가격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각 플레이어나 뭐 등장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이 뭐 컨텐츠나 상품이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지금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제작을 하려는 중일 수도 있고 한데 꼭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는 아니에요. 플랫폼에 단순히 참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당연히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앞으로 꿈꿀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플랫폼 나는 절대 그런 거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할 일이 없고 스타트업도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100% 자신하지 않는다면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그거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플랫폼 1탄을 이야기할 때도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내가 상품이든 서비스든 콘텐츠는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팔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무언가가 있으면은 여러 플랫폼을 등록을 해보고 셀러로 등록해보거나 아니면 사용을 해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혹은 꼭 소비자로서 많은 것을 얻어가지 않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거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식으로 이 기업들을, 이 플랫폼 기업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꼭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더라도 소비자로서 접근하거나 투자자로서 접근하거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라는 것도 막 여러분이 엄청 큰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크라우드 펀딩도 점점 이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 개념으로 펀딩이나 약간의 투자를,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게 앞으로 조금 더 트렌드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스타트업 투자 관련된 세션에서 조금 더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 지금 뭐 코로나 이런 상황도 있어서 조금 더 손쉽게 소액을 투자하는 개념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어딘가에서 추천을 해줬으니까 투자를 한다보다는 이 기업은 플랫폼으로서는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사업을 예정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교차 보조처럼 이쪽에 B에서 나는 수익으로 A의 지출을 메꾸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일 때에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거나 알거나 혹은 투자를 할 때에 도움이 더 되실 수 있거든요. 뭐 지금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 입장에서 기업들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든 부업이나 창업이나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물론 이제 늘 이야기 드리다시피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이나 비즈니스에 맞춰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드리면은 오늘은 플랫폼 2탄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전략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플랫폼 1탄을 6, 7월 이때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플랫폼의 유형이라든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플랫폼 1탄으로 예전에 얘기 드렸던 걸 좀 다시 소개를 드렸던 거는 플랫폼의 정의가 어떤 거다, 어떤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에서 비롯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등장을 조금 더 확장을 했고 지금은 비즈니스 차원의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개념은 파이프라인이나 편집샵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경우에 대해서 플랫폼이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단순히 내가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파는 중개를 했다고 해서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플랫폼의 특징은 결국은 수요자랑 공급자를 같이 다대다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대다가 들어오는 만큼 이 플랫폼을 얼마나 충분히 유지를 하는지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만 플랫폼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인기를 끌면 좀처럼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와디즈처럼 어떤 특정 이슈가 있었을 때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큰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점에서는 결국 좀처럼 서비스를 해지하기 쉽지 않은 것 또한 플랫폼의 특징이다 라는 걸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자가 많아야 셀러가 많이 들어오거나 셀러가 많아야 소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닭이냐 달걀이냐라는 부분이 늘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보편적인 어떤 플랫폼이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독점에 대한 우려도 늘 등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그렇고 해외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큰 기업들에 대해서 페이스북도 그렇고 많은 규제가 늘 미국에서 가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기업이 좋다 나쁘다 규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독점에 대한 걸 방지하려는 것이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으로 늘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 플랫폼, 음악 플랫폼, 예약 플랫폼, 중개, 커머스 이런 것들 외에도 네트워킹을 해준다든지 중간에서 비용을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또 구독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셀러나 소비자에 대해서 서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1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제 새로 얘기 드린 거는 플랫폼의 전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처음엔 플랫폼, 그 다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하는 식으로 점차 그 사고나 생각을 확장해 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그 후에는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존하고 공생해야 이 플랫폼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분야니까 경쟁자야라는 게 아니라 그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같은 분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또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플랫폼의 중요한 특징이고 포인트이다라는 거를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드렸던 건 플랫폼의 유형에 대해서 마켓형과 매칭형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마켓형으로 유지를 하려면 창고도 그렇고 물건이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은 화폐가 유통이 되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비용에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매칭을 시켜주는 데이팅 플랫폼도 포함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에는 많은 플레이어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서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마케팅적으로 비용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플랫폼 전략이라는 단어에서 등장하는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차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대 다를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현한 거긴 한데요. 그 안에서 다대 다라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여기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집단이 왜 여기 있으면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즈니스를 정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각자가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 교차 네트워크 또는 양면 네트워크 또는 양면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양면 시장이라는 단어로 아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업들을 비교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교차 보조는 결국 A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B 사업을 하거나 A라는 요금 구조를 영위하기 위해서 B라는 요금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랑 셀러가 내는 수수료랑 다르기도 하고 혹은 소비자 안에서도 일반 옵션,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가격의 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그런 식으로 특정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들의 옵션이 많아지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거는 수익 모델이랑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고 프라이싱 가격 결정 전략이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수익을 최대화 혹은 최적화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소비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셀러에 대해서도 어떤 서비스는 어떤 옵션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어떻고 수수료가 어떻다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더불어서 셀러도 소비자도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비용의 최적점을 찾아야 이 서비스가 유지가 되고 플랫폼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시간이 남으면 디지털 플랫폼이랑 에코시스템이랑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 전혀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또 다시 다른 세션 제가 세션을 스케줄을 조율을 하거나 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룬 세션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 차츰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부터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클럽하우스는 최근에 이제 들은 30초 클립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에서 제가 못다한 얘기나 자료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는 여러 뉴스도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 들어오실 때는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나 카카오 음원 확산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거 오늘 중양절이라고 해서 단풍 보러 나들이 나가는 날이라고 해요. 워낙 다들 업무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리고 단풍이 있는지 저도 좀 요즘 하늘이 어떻고 자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주변 살펴보시고 혹시 날씨가 괜찮으면 조금 외출도 하시고 하면서 리프레시 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벌써 중반이 다 됐네요. 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들은 걸 또 토대로 다른 뉴스 컨텐츠들도 조금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막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쉽지만 지금 이제 방을 끝내는 시점이라서 저나 제 클럽을 팔로우 해두셨다가 또 다음 방송할 때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3, 2, 1